박희락 교수입니다. 제가 지금 급변사태, 북한의 급변사태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법무장관 아들의 미기 문제를 한번 다루는 바람에 조금 지체됐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의 통일 과정,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서 어떤 심각한 불안정 사태가 초래되었을 때 어떻게 통일로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최근에 통일된 사례는 3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베트남 통일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베트남은 사실은 이제 북베트남에 의한 남한 베트남의 정복이기 때문에 우리 사례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 예멘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실 예멘은 1990년에 통일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94년부터 내전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참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독일 통일의 경우에는 19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등의 변화가 있고 나서 통일돼서 지금까지 잘 통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독일 통일에 대해서는 교훈을 발표한 사례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독일이 사전에 충분히 통일을 위해 준비했다라든지 또는 콜 총리를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의 통일 노력,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실제 본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독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쉽게 통일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따라하면 우리도 좀 더 손쉬운 통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북한의 경우 안정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김정은의 위상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있고, 또 이제 경제 제재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태풍 등의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김정은과 같은 그런 지도자의 사망이 아니라 북한 자체의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가 지속됨에 따른 그러한 엔트로피가 누적됨으로써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효과적인 통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심층 깊게 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통일의 경우에 시작된 것은 사실은 89년 5월에 이 헝가리가 이 소독과의 이 국경을 개방한 겁니다. 따라서 동독에 있던 주민들이 헝가리를 통해서 소독으로 망명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이제 동독의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독 내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당시 집권당이었던 사통당에 대한 불만이 증대되었고, 결국은 이제 사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동독의 변화가 시작된 것은 호네커 당서기장의 사임인데요. 호네커 당서기장이 1989년 10월 18일 사임을 발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동독 공산당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우리가 사실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급변 사태가 이제 동독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급변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서 동독이 무정부 상태가 된 것은 아니죠. 우리의 경우에도 북한에서 어떤 지도체제 공백이 생겼다고 해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동서독 통일의 가장 결정적인 사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89년 11월 9일에 있었던 베를린 장벽의 붕괴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돼서 동독 사람들이 이 서독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게 됨으로써 사실은 이제 국가의 통제력 자체가 상실된 것이죠. 사실 국경을 통제하지 못하면 정부가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이 혼란이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면서 4일 후인 13일에 동독은 인민의회를 소집하게 되고요. 거기서 한스 모드로라는 총리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한스 모드로 총리가 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한스 모드로 총리는 동독의 문제는 동독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서독과의 이 계약 공동체 체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동독의 새로운 정부, 그 수반이 동서독의 통일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것이 통일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당연히 동독 국민들도 이제 독일과의 통일을 요구하게 됩니다. 동서독은 하나의 이제 그 독일이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는 1989년 2월 19일 통일을 목표로 한 협력 및 근린 공동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그로서 사실은 통일 논의가 시작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호네커 사임 후에 62일 만입니다. 사실 62일 만에 독일의 뭐 불안정, 이것이 이제 정리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독의 통일은 사실은 90년 그 3월 18일 동독 선거에 의해서 거의 결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선거에서 그 독일 연맹이라는 당이 48.1%를 얻어서 이제 집권하게 되는데요. 그 당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 하면, 서독과의 통일이고 특히 이 서독과의 통일을 하는데 서독 헌법 제23조, 즉, 다른 어떤 나라가 서독의 일부분이, 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통일을 달성하겠다고 한 겁니다. 3월 18일 선거 결과에 의해서 4월 12일에 데메제르 수상이 이제 취임하게 되면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하게 되는데요. 이 정부는 3월 18일 선거 결과에 따라서 서독헌법 23조에 의한 서독 편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것은 8월 23일 동독의회가 승인하게 되고 그리고 31일 동서독이 통일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10월 3일 독일 통일이 공식적으로 선포됩니다. 동서독 통일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적 통일입니다. 사실 시위는 일부 있었습니다만 시위가 전부 평화적으로 이제 시행됐고요. 또 정부도 이것을 물리적으로 이제 진압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동독이 사실 통일을 먼저 요구했다는 겁니다. 동독의 한스 모드로 총리가 이제 동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독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콜 총리와의 이 회담을 요구하면서 동서독의 통일을 요구했고 여기에 서독이 호응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동독 주민들도 독일은 하나다라는 구호로 서독과의 통일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없었다면 서독이 아무리 통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동서독의 통일은 합의 통일이었습니다. 서독이 당연히 이제 경제력도 좋고 통일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을 담당했기 때문에 서독이 주도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동서독 서로가 통일에 합의해서 이룩한 통일이었습니다. 서독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서독이 힘으로 밀어붙인 그런 통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만 형식적으로는 동서독이 동등한 입장에서 통일한 것이 아니라 서독에 편입되는 통일이었습니다. 서독 헌법 제23조에 의해서 동독이 서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독일 통일의 절차가 매우 간소해졌고 어떤 새로운 헌법을 만든다든지 또 새로운 선거를 한다든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겪어야 할 다양한 어떤 혼란상 또 장애 요인 이런 것을 이제 예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 정부를 위한 서독 정부의 노력이었습니다. 사실은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은 동서독의 통일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독 정부는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받아냈고 특히 미국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특히 소련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서독 군대는 37만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또 이제 소련군의 철수를 위해서 많은 비용을 또 다 부담하기로 했고 또 이제 동독의 채무도 모두 갚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독의 헌신적인 노력이 국제적인 통일의 방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동서독의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한 통일과 관련해서 도출해야 할 교훈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 통일을 이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헌법 3조에 의해서
북한 땅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올라가서 정복하고 점령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통일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일되고 나서도 이 통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간에 북한에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그 정부와 합의해서 통일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당장의 통일 성사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앞으로의 장기적인 통합에도 굉장히 기묘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는 절차를 거쳤다는 겁니다. 이 서독의 헌법 23조를 그대로 수용한 거죠. 이것을 수용함으로써 이 통일헌법 논의 통과에 따른 다양한 어떤 불안정이나 불확실 요소를 모두 제거하게 된 것이죠. 사실 동독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을 상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승적으로 보면 그 절차가 중요한 건 아니었죠. 실제로 동독 주민들이 서독에 절차는 편입되었지만 실제로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지금 메르켈 총리가 동독 출신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우리 한국이 통일할 때도 이러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북한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는 것, 그러한 단순한 방식을 통해서 통일의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남북한 통일을 북한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동서독의 통일도 서독이 당연히 잘 살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서독이 동독한테 구원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강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좋고 우리가 잘 산다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 중심으로의 통일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하고 남한과의 통일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서독의 경우에도 국제적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미국을 최대한 활용했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미동맹 또는 미국을 통한 외교가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변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서독 통일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서 어떤 국변 사태 또는 불안정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제로 어떻게 하면 통일로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